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코너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셨었던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죠? 예? 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 후보자 토론회가 있어서 강원도를 가는 바람에 예. 부득이 결석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김동연 후보 캠프 송문희 대변인 모셨는데요. 송문희 대변인께서는 고려대 정치 리더십 센터 연구교수를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서로 원래 구면이신가요? 우리 그렇죠. 김 대변인하고는 방송도 같이 했었고 아하. 서로 좀 서로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응원. 네. 그럼 최지은 대변인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뵀어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정치권 현안 먼저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런데요, 정부 측 김부겸 총리는요, 여력이 없다.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병민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예. 오다 보니까 박용진 선대위원장이 네. 또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답게 써야 된다는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개인 의견 밝혔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정치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건데 네. 집권 여당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행위에 좀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문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다들 힘든 시기에 돈 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국민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받은 사람들은 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줘야 될 시기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얼마 나갔는지 아시나요? 2020년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시작돼서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예. 5차까지 61조가 넘게 나갔어요. 아하, 네. 이것이 지금까지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돈을 써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가의 효과에 대해서 네. KDI 보니까 1차에 대한 결과긴 합니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30%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물론 뭐 국가 재정이 퍼도 나오는 화수분이라면 좋겠죠. 다들 힘드신데 예.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뭘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약하다고 하는 건가? 아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국제금융 전문가시고요. 누구나 다 아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신데 상당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요. 또 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0% 중반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 재정이 훨씬 그런 확대 재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계 대출의 비율이 더 올라갔는데 국가가 빚을 안 져서 가계 대출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이렇게 화수분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냐, 예. 뭐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올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 세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돈이 많이 거쳐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쳐 있는 것을 더 돌려드리자 이런 취지였고요. 네. 또 뭐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오히려 걱정이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은데 예. 지금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은 것 같습니다. 위드 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올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재정은 모든 이런 재난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반면 네. 금리 정책은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차라리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가 축소해서 재정의 금리를 리드해서 경기 부양과 양극화를 두 개 다 잡아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세 분께서 국가 부채 얘기 살짝 주셨는데요. 우리 이런 의견이 좀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이 낮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소위 기축통화국이라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어서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40% 넘긴 것도 사실 좀 위험하다. 최진 대변인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40%가 넘으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는 어디도 적혀 있지 않고요. 네. 뭐 IMF나 세계은행에서도 이게 뭐 법처럼 규정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IMF는 한 60%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보고 네.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은행은 뭐 70%까지도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사실 건전한 것이 맞고 네. 다만 이것을 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지금은 네. 국가 부채를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예.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하자라는 얘기라서 네. 국가 부채를 더 늘리자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송문희 대변인님. 저는 뭐 정치학 전공자입니다만 금융 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재명 후보가 국가 부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가 다르다는 거는 아시겠죠? 아시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국가 채무라는 거는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거의 550조가 넘어간다 그래요. 이거 일단 빠져 있고요. 국가 부채라고 얘기할 때는 국가 채무와 또 다른 개념으로 뭐 지방 정부라든가 공공기관 부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국가 부채가 거의 90%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국가 채무를 봤을 때 일본은 200%, 뭐 미국 이런 데는 100% 넘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예. 기축통화로 달러를 보호하기 때문이고 예.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9년에 이 상태로 가면은 2천조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짐으로 가게 된다. 이 미래 말씀 세대의 드리겠습니다. 짐이다. 네. 김병민 대변인님 짧게 말씀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대폭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세수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좋았던 여건에 맞춰서 많은 이 지출 예산들을 확대했는데 이 늘어난 것들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어려움을 겪고 지금 같은 경우에 세입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 현대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미래 세대의 빚으로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고 아하, 예. 미래 세대를 언급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최소한도로 국가 채무, 국가 부채를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미래 세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을 꼭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반박을 해도 될까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국가 채무나 부채를 더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초과 지금 걸친 세수를 더 어떻게 나눠주냐의 얘기고 이렇게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지 이게 뭐 내년, 뭐 내후년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네. 지금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앞으로 국가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네. 한마디만 또 아까 반박을 할게요. 뭐 김부겸 같은 부총리가 경우에, 여력이 네. 없다, 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냐, 내년도 예산에 편성조차 돼 있지 않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끌고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그 효과가 12월 지나도 계속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이고요. 경기가 사실 잘 돌아야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 국가 주머니도 더 차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두 분과 같이 뭐 막 이렇게 부채를 너무 늘리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있는데 마치 경기 회복이 다 됐냐 이렇게 예. 국가 부채를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현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도 없다, 단일화 생각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김병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세요? 2017년도, 2018년도만 경험했던 정치 상황이라면 굉장히 야권 분열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긴 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큰 대의를 바탕으로 결국은 크고 넓은 강물에서 다 같이 만나지 않겠는가라고들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정권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에 대한 큰 양단의 선택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될 것이다. 예. 네. 송문희 대변인께서는 김동연 후보도 제3지대 후보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윤석열 캠프 김 대변인께서 좀 노골적으로 손짓을 하시는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열려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국힘하고 같이 하려다가 일테면은 이 제대로 가치를 쳐주지 않는 것에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대당 이번에- 통합이 안 됐죠?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제가 논평 내기를 또 출마냐 이렇게 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2012년 안철수 후보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거웠죠.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라는 그릇에 어떤 그 내용을 담았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김동연 후보는 새 제3지대라는 말 자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10년간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빛을 발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네. 예. 기존의 어떤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가칭도 새로운 물결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만약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제3의 그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고 네. 이런 한국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3의 정치의 콘텐츠로 승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하고의 단일화라든지 김동연 후보와 다른 당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일화라는 네. 것을 사실 기존에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사실 이합집산, 합정연행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예. 그렇게 간다면 저희는 새 정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즉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고 87년 체제가 종식되었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문을 새롭게 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기존의 뭐 여야분들도 계시다면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면에서 제3지대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에 네,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정체성을 잘 예.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겠다. 제가 연구를 했는데 네. 이 중도였던 것 같다가 진보였던 것 같다가 회색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약간 보수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송민희 대변인님께서는 정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셨을 테고 네. 분석해보신 결과가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고 네. 본인이 제3지대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제3지대로서의 어떤 비전과 컨텐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된다. 명확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을 기다립니다.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책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오늘은 공공부문 개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송문희 대변인께서 처음 나오시기도 하셨고요. 김동연 후보의 1호 공약이 공공부문 개혁, 그중에서도 관료조직 개혁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께서는 부총리도 하셨지만 거의 공직사회가 고향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개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저희 그 캠프의 공약 1호가 기득권 깨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서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첫 1호 공약으로 아주 강구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공무원 기득권 깨기로 공약을 낸 겁니다. 공무원 기득권 깨기. 네. 예. 말씀하셨듯이 34년 이상을 정말 공무원 관료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꽃길을 걸어놓고 평생 지금 와서 친정에 침 뱉느냐 예.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네. 가장 거기에 깊이 천착해 계셨기 때문에 가장 또 속사를 알고 아하. 문제점도 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첫째는 이게 공무원을 적대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 공무원 사회를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서 네.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이 국민에게 공복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 우리가 왜 얼마 전에 왜 학대받아서 사망한 아이가 있었죠. 정인이 사건. 네, 피멍이 들어서 사망을 할 때까지 공무원이 몇 번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지를 못했죠. 이거 왜 일어나느냐. 그 공무원이 과연 불성실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이 순환보직이 예. 1년, 2년 단위로 계속 돌아갑니다. 아하.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도 힘들고요.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책임성도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을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자는 게 공무원 개혁이고요. 네. 방법론 면에서 행시 5급을 폐지하겠다고 했더니 네. 굉장히 반발이 크더라고요. 행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 특히 그러시겠죠. 사실 지금 노량진에서 컵밥 드시면서 몇 년간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청년들이 공무원이 꾸민 나라는 미래가 어떨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만 5급이라는 게 똑같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동일성 집단이 돼요. 네. 그분들이 고위 관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음흠. 5급을 폐지하고 민간에서 경력직을 충원하고 예. 7급, 9급의 내부 승진을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직과 관리직을 나눠서요. 관리직은 정년에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금 짧게 네.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만. 그러면 시간이 다 갈 너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제가 네. 저희 후보 캠프가 이 정책을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오늘 제가 정책 발표 때 하시고요. 네, 한번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대강 나왔죠. 네, 네. 네, 그럼 이런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 뭐 대부분 동의하세요? 개혁해야죠. 해야 될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예.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도 과도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예. 공직 사회가 경직돼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단순히 바꾸는 변화를 넘어서 개혁을 하겠다는 건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부도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게 이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자칫 잘못 조직을 작은 이념의 이 도그마에 잡혀서 네. 개혁을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 나가다가는 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아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했지만 아하, 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검찰 개혁 네. 그리고 이를 통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내가 꿈꾸고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 공수처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는 과연 이 조직들이 그대로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죠. 왜냐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공직사회 개혁에 관련된 국민들의 이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받침이 돼 있지만 네. 이걸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저희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방향에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네. 공약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특히 저는 그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까지도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외국의 공무원 조직과 한국의 공무원 조직 아니면 외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각을 미국의 인구 분포와 같이 꾸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양한 나이, 다양한 뭐 성별, 뭐 인종 이렇게 해서 골고루 뭐 장차관을 비롯해서 다 시키고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32살, 네. 재무부 차관은 39살, 그때 재무부 장관은 뭐 80살, 네.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의 공무원 장차관 그 인사를 보면 대부분 한 90%는 특히 차관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90%가 행시 출신이고 네. 딱 그 연배여야 돼요. 한두 살 많거나 두세 살 많은 건 괜찮은데 50대 남성이죠, 대부분. 조금 어린 사람이 네. 돼도 위에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좀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디 적혀 있진 않아요. 어디 그 잡의 뭐 그 일자리에 대한 그 광고에는 나이가 적혀 있지 않은데 적혀 있으면 차별이죠. 그런데 항상 임명하는 사람은 딱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항상 다 고시 출신이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면 학교와 이런 게 다 비슷해지고 대부분 남성이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렇죠. 에다가 다양한 사람인데 여기는 그냥 가장 획일적인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네. 관료 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이재명 캠프 최지은 교수, 그리고 윤석열 캠프 김병민 교수, 그리고 김동연 캠프 송문희 교수 세 분 모시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지은 교수님, 이재명 후보의 공공부문 개혁 가장 두드러진 게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복지 강조였고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리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도 기획재정부와는 각을 세우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재부는 6조각으로 공정 분해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건 조금 과장이 있어 보이고요. 과장입니까? 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기재부는 또 이렇게 이렇게 좀 골키퍼 역할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갈등이 건전성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갈등이 있었겠지만 네. 뭐 기재부를 무조건 뭐 분해하라거나 기재부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큰 방향에서 아까 다양성, 획일성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관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하. 기재부는 좀 거기에 상징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관료 집단의 상징.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12개 정도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부처가 있으면 네. 당에서 뭐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권력이 그 일을 하도록 실행하도록 이제 그 가장 거기에 효율적이도록 그 관료 개혁을 하고 네. 뭐 장차관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2개 중에 한 서너 개는 당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는데 나머지 8개는 그냥 관료들이 좀 알아서 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검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알지만 네. 사실 뭐 정권 초기만 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얼마만큼 많이 했나 이런 반성이 들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하도록 놔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아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통상 정책에 관해서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부분 이 국정 운영 중에서 우리가 당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한 40%만 하고 있으면 네. 국회의원 세비도 한 40%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을 다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관료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사실은 아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국민들이 선택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지금 그 권력을 관료에서 당이나 정치나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네. 저는 이 관료 의존성이 우리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네.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기재부가 좀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기재부의 힘 빼기 결국은 관료주의의 힘 빼기 저는 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힘 빼기 개혁은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공중분해까지는 아니다. 요렇게. 기재부에 한한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네. 정당이나 예. 정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제 된다고 역할을 생각을 하겠다. 합니다. 송문희 교수님, 김동연 후보는 바로 직전 경제부총리였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고향을 개혁하겠다. 기재부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빠지지는 않겠죠. 특히 말씀하셨듯이 기재부가 가장 비대한 부처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고요. 예. 예전에 기획예산처 분리했더니 정말 중요한 일에 제대로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합치다 보니까 더 네. 비대해진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산을 짜는 조직과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은 분리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문제다. 아하.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뭐 국무총리가 예산권을 가져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하. 정부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예산권 가져가면 그 누가 견제합니까? 네. 그래서 총리실이 가져가느냐 기재부를 쪼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되는가를 네.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는 기재부 개혁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기재부 개혁이라든지 또 네.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11월 5일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공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니 김병민 대변인님 예. 매번 저희가 정책 얘기하면 다음에 공약 내놓는다, 저희가 다른 정책 내놓는다 여러 그러셔서. 가지 얘기들 청년 공약부터 예. 주택 공약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 일부 그리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중차대한 일이어서 아하. 시원시원하게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을 부처를 없애겠다. 뭐 여기에 대한 사람들 공무원을 감축시키겠다. 하지만 정작 집권하고 났을 경우에 네. 이 내용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예. 정치인이 몇몇 전문가들과 모여서 뚝딱 만들어내는 정책 공약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라면 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난 뒤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공공부문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지금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네. 내용들 조금만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그 최진 대변인께서는 이제 나름대로 행정 분야의 과잉에 대한 측면들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기득권의 역할들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얼마 전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에 부안해동하듯이 움직이면서 자료를 삭제했던 모습들로 구속됐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 권력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되는 문제 때문에 이 일련의 상황들이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행정 과잉, 정치 과잉 둘을 모두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아하. 정책 공약들 내세울 겁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지금 뭐 행정 조직의 비대뿐만 아니라 정치 과잉이 한국 정치를 많이 상하게 하고 있다 이 생각 듭니다. 정치 세력이 좌지우지하죠. 부동산 정책 아까 관료들이 맡겨놨더니 잘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주도로 했죠. 그래서 25번 정도 왔지만은 시장은 더 혼란이 된 것이죠. 네.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정부 부처 개혁, 공공부문 개혁,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개혁을 주장했던 후보나 당이나 혹은 캠프가 실제 당선돼서 집권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이루어진 일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앞서 뭐 부서 폐지하셨지만 여가부 폐지 주로 국민의힘에서 네. 나오는 그 부분 윤석열 후보도 같이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가부 폐지 주장을 했던 일부 후보들이 있었던 것 예. 같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개편하겠다.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시대적 요구, 사회적 합의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가부의 기능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한 가치들을 담아서 훨씬 더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가족 기능은요? 가족 기능도 당연히 다 포함되고 그 안에? 예, 포함돼서 있는 이관시키지 것이고 않고?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청소년에 담당되는 업무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 하나는 이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조금 편향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가 나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 피해 호소인 등에 대한 언급들에 오히려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가족부의 존립 의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이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 본연의 기능들을 함께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기능들을 강화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여성이신데요. 최재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여성 가족을 위한 그런 부서가 왜 필요한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필요하고 또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가부가 아직까지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었다거나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 운동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뭐 여성의 그 평등 그러시다가 양성 평등,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성까지 해서 성평등으로 지금 양성의 양자도 빼고 성평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여성 운동의 기조입니다. 네. 뭐 그것을 반영해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가 마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해가 되는 듯한 을과 을의 그 싸움 구조에선 좀 나와가지고 네. 여성과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자들, 기득권이 아닌 약자들의 그 파이가 다 같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여가부가 여성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송문희 대변인님. 요즘 여성 문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잘못 실수하면은 젠더 문제로 가면서 뭔가 정치인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이를 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면 이번에 2021년도에 남녀 평등 국가 순위를 발표했어요. 조사 대상 156개국 중에서 한국이 102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이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 여성이 넘어야 될 차별의 벽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양성평등부든 여가부든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부서는 필요하다. 기존의 여가부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도 적고 뭐 적은 힘이 실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받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그냥 폐지하자가 아니라 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세 분 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잘 못해오고 있으니까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최진 대변인께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처가 또 있을까요, 김병민 대변인님? 너무 행정부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부처 청와대. 개편보다 예. 청와대에 대한 확실한 개혁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꼭 좀 드리고 혹시 싶습니다. 방향성도 나오셨나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민정수석실의 심각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었죠. 이 사정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이 과거의 이런 전례들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 분명하게 조정하겠다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네. 부처의 정책 기능들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책임 총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의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부처와 그리고 내각에 대한 책임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부처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청와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뜨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 대변인 동의하세요? 네, 뭐 저는 청와대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청와대와 행정부와 뭐 정당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되는 대통령이 이 비전이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성장과 부동산과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가장 잘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뭔가 효율적인 게 뭔가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 개혁보다는 기능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네. 그 원하는 그 공약이 뭐 3대 공약, 10대 공약 그러면 그 공약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청와대의 조직 개편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뭐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그래서 마치 정치인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 청와대에서 이 일을 한 분들도 대부분 관료들입니다. 이 일을 한 분은 비서가 행정관 예.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관료 출신. 네, 관료 출신이 나왔다가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관료 개혁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이것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저는 이게 지금 통합이 필요한 부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폐합이 필요한 부서는 뭐 디지털도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데 예. 과기부도 조금 하고 뭐 산업부도 조금 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기후 환경도 마찬가지고 뭐 국제개발 통상도 뭐 옛날에는 뭐 외교부였는데 지금 산업부였고 이렇게 이제 한 주제가 더 이상 한 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식으로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조건 부처
부처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고 또 기존의 부처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조율할까? 네. 그거를 뭐 국무조정실에 할 건지 청와대에 할 건지 그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다만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문희 대변인님. 그 청와대 정부 얘기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이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사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청와대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 김동연 후보는 이거 개헌해서 바꾸자. 개헌. 4년 중임제로 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기관 개혁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정부 부처의 개혁, 뭐 어떤 부처를 없애고 통폐합하는 문제는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 각 부처별 R&D도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다하는 공기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김동연 캠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공기관 개혁, 공공부문 개혁, 또 정부 청와대 개혁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건전한 그런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그런 정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캠프의 송문희 대변인,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